근데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빚도 능력이라고. 어쩌면 빚도 능력이 아니라 시간 지나면 빚은 저승사자가 될 수도 있어요. 이번 지난 8월 28일 전세 대출 규제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네.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지난 8월 28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건데 이게 약간 지금 유예가 날 가능성이 좀 있고요. 사실 8월 28일부터 시행이 되면 전세 대출 자금 그 대출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특히 이 빌라나 다세대, 다가구의 경우 전세로 들어갔는데 들어올 때는 대출 받을 수 있어서 또 다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대출 받아서 들어오면 내 돈을 찾아서 나갈 수가 있었는데 이걸 8월 28일부터 시행을 하면 대출이 막히니까 들어오는 분도 돈을 못 구하고 나가는 분도 집주인이 돈을 못 돌려주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었다. 그런데 9월 달에 정부에서 또 발표를 할 텐데 아마 이 부분이 빠질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많은 분들이 전세입자분들의 경우는 돈을 못 돌려받고 나가는 경우, 돈을 못 돌려받으면 또 이사도 못 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집주인 입장에서 그러면 돈도 못 돌려주니까 또 뭔가 사고가 생기겠죠. 또 대출을 막아놓으니까 새롭게 전세 오실 분들도 이게 전세 대출 못 받으면 또 못 들어가니까 또 월세 비중이 높아지니까 뭔가 주거 비용이 더 좀 증가하기 때문에 이러면 불안감이라는 게 생기니까 이걸 좀 다음 기회에 규제책으로 쓰자라는 개념으로 좀 발표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정부에서 그 방안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8월 28일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막는 그 내용이 뭐냐면 원래 허그 그러니까 도시주택보증공사에서 이렇게 대출을 막았는데 이번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HF에서도 똑같이 허그와 같은 것을 적용하니까 전세대출 자체가 이제 딱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시가격의 126%를 초과하는 대출은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6% 공시가격의 126%를 초과하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선순위 채권 그러니까 뭐냐면 임차인이 있는 채권 또 아니면 집주인이 이 집을 담보로 좀 대출을 받았던 그 선순위 채권 플러스 임차 보증금 전세 보증금이잖아요. 이게 공시가격의 126%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기존에 대출 받아서 임차를 들어갔던 분들 그런 분들의 경우는 대략 10% 정도의 대출을 덜 받게 되니까 뭔가 여기서 이제 계산착오가 생기는 거죠. 이러면 뭔가 사회적으로 혼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정부에서 다시 이걸 빼고 다른 걸로 좀 정부 대책을 발표할 것 같은데 아마 정부 대책에는 이게 빠질 겁니다. 그런데 126%로 딱 막아놓으면 이제 전세대출, 전세가로 뭔가 집값을 받치는 이런 역할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세 비중이 좀 줄어들고 월세 비중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대출을 못 받으니까 전세로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고 그만큼 못 들어가는 그 돈의 양만큼 또 월세로 전환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도 사실은 65%가 월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보다는 월세가 지금 더 많아진 겁니다. 이게 전세 대출을 막아 놓으면서 생긴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아마 정부에서는 공시가격의 126% 이상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하지 못한다. 이걸 규제하지는 않을 텐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은행권에서 자발적으로 이걸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대출을 안 해주는 그러니까 은행권 자체에서 정부에서 막으면 뭔가 여론이 안 좋으면 정부 여당 입장도 이게 뭐냐 갑자기 인기가 떨어진다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이 드는지 정치권에서는 이걸 건드리지 않지만 눈치 보고 금융권에서 알아서 이제 바닥을 키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이 불기 전에 숲이 먼저 눕는다 해서 은행권에서 먼저 이걸 지금 대출을 안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똑같습니다. 그러면 갭 투자 및 조건부 전세 대출 규제라는 말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조건부 전세 대출 규제라는 것은 갭 투자를 차단하는 거예요. 전세를 끼고 내 돈 조금 들여서 이 집을 사놓고 나중에 시세 차익을 노리고 또 팔고 이렇게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을 막아놓은 거예요. 이건 이미 지난 6월 27일 날 발표한 내용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지금 집값이 좀 얼어붙기도 하고 강남권은 워낙 고가의 아파트들이니까 자산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고가든 저가든 신경 안 쓰고 사는 경우고 나머지 중간층에 있는 아파트 가격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대가 거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건부 전세 대출 규제도 막혀 있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갭 투자하지 마라 라는 이제 정부의 지침도 나왔고 그러면 이제
집을 사기 훨씬 더 어려워진 게 아닐까요? 집 사기 어려워졌죠. 그러니까 대출도 6억으로 막아놓고 조건부 전세 대출도 막아놓고 그러니까 집을 사려면 내 돈을 다 주고 사든가 아니면 대출을 받고 사려면 이 규제 안에서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반드시 2년 또 실거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갭투기를 완전히 차단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자면 지금 아파트 중위권 가격들 한 2억에서 15, 16억대 가격들 서울의 경우 이 가격대의 거래가 완전히 뚝 끊겼고 그런데 중저가 중 특히 저가 아파트는 지금 거래가 오히려 빈도수로 따지면 많이 높아졌어요. 보통 9억 이하의 저가 아파트의 빈도수가 38% 정도 됐거든요. 전체 거래 중에 그 정도. 그런데 최근에 7월, 8월 달 2달 동안 거래된 걸 보니까 9억 이하의 저가 7억, 8억 이런 케이스가 68%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막아놓으니까 중간 가격에 있던 아파트 가격들 움직이지가 않고 있고요. 이 저가 아파트라고 말하는 이 가격대는 적절하게 대출을 받아 살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여기로 좀 몰려가고 있는 거고 또 초고가 아파트는 대출과 상관없이 나는 그냥 앞으로 미래 투자적으로 본다면 이 아파트가 좋겠다 싶어서 막 사는 분들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는 지금 사실 대출을 받지 않고 이걸 현금으로 사는 분들도 꽤 있는데 이제 외국인들이 현금으로 막 질러서 사는 바람에 이 집값이 너무 급등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분위기가 막 조성이 됐는데 최근에 외국인도 이제는 조사를 합니다. 바뀌었어요. 지금 당장 시행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고가 아파트를 살 때는 외국인도 이제는 규제 대상이 됩니다. 본인이 거주를 안 하면 못 사요. 그래서 지금 627 대출 규제 이후에 집값 전반적인 걸 보면 아직 집값이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대출 규제를 묶어 놓으니까 대출을 못 받아서 집을 못 사니까 좀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안타까워하고 있지만 결국 지금 심리적으로는 뭔가 더 올라갈 수 있겠다. 특히 공급이 부족하다는 단어가 계속 나오니까 다시 한번 또 뛸 수 있으니까 이걸 매도를 하더라도 이게 뚝뚝 떨어뜨려서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평균 가격이나 조금 더 위에 호가를 올려놓고 지금 매도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낚싯발을 탁 던져놓고 누가 물때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경우가 지금 현재 서울 부동산 시장이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신고가의 아파트 거래보다 하락 거래된 아파트의 수가 좀 더 많습니다. 방향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627 대출 규제 정책이 좀 길어진다면 집값이 떨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년에 지자체 선거가 있으니까 이 규제책으로 끝까지 갈지 안 갈지는 저도 장담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627 정책 이후에는 약간 시장이 서로가 서로의 눈치를 보고 있는 시장이었으면 이제 앞으로 이제 또 전세 대출이 이렇게 잡히는 것도 있고 이제 앞으로의 시장은 또 어떤 느낌으로 바뀌어갈까요? 지금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이 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 금리에 가산금리 1.5%포인트를 얹어서 대출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대출 금리가 높아진 거예요. 기준금리가 지금 내려간다. 원래 8월 달에 기준금리를 내리려고 하다가 못 내렸어요. 미국도 안 내리고.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도 이걸 내리면 좀 큰일 나겠거든. 그러니까 못 내렸는데 아마 9월, 10월 이 안에 무조건 금리는 또 내려갑니다. 기준금리는. 미국 시장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는 내려가지만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있고 또 금융권 전반적으로 바람이 불기 전에 알아서 눕는 이 숲의 마인드가 있어서 자발적인 대출 규제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 은행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출 잘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집 사기가 어려워졌죠. 집 사기가 어려워져서 시간이 좀 더 가면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존에 올라와 있던 집값에 대출 받은 것도 있고 하니까 집값이 떨어지면 이거 어떻게 하냐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지금까지 전세 대출이라는 것 자체 하나가 집값을 엄청나게 펌핑하는데 일조를 했어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전세 대출을 좀 줄이자니 또 기존에 받아놓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돈을 받아서 이 정도의 규모의 집에 살았는데 이걸 줄이자니 집을 또 좀 줄여서 간다거나 이래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자동차하고 집은 줄여서 이사를 못 간다. 그러니까 뭐든지 한번 베풀어서 이만큼 열어주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못 걷어들여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약간 눈치 보는 분위기 속에서 조금 더 관망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 관망한다라는 단어보다 내가 가동할 수 있는 돈,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빚, 이 범주 내에서 무리하게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이 범주 내에서 집을 사야 된다고 나는 봐요. 아예 좀 더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냥 사야 된다. 그렇죠.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집을 사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드린 거지, 제가 언제 집 사지 말란 말 한 적 없어요. 집 사지 말라고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솔직히. 단 버블을 사지 말아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버블을 사야 버블이 일어나니까 이익이 나니까 다 달려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버블요, 언제 어떻게 터질지 솔직히 아무도 장담 못 하잖아요. 우리가 IMF 때 뭐 예고하고 IMF를 맞았습니까? 글로벌 금융위기를 우리가 언제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온대 해가지고 무슨 기차역 도착하는 것처럼 시간 딱 맞춰 오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고 그걸 준비합니까? 그러니까 늘 위기가 올 수 있다. 근데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빚도 능력이라고. 그죠? 빚을 내는 것도 누구한테 뭐 아무나 빚을 내줍니까? 은행에서 뭐 아무한테나 대출 해줍니까? 그러니까 빚도 능력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어쩌면 빚도 능력이 아니라 시간 지나면 빚은 저승사자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 제가 주장하는 거가 뭐냐면, 집을 사지 마라가 아니라 이렇게 무리해서 살 게 아니다. 좋아요. 만약에 거품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난다면 빚을 잔뜩 내서 사야 되겠지.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게 언제 터질지 모른다. 그래서 조심하자. 이거지 제가 언제 집을 사지 말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렇진 않아요. 이번 정부의 정책은 기존 정부의 정책과는 많이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거대 여당이 움직이는 정책이기 때문에 아마 이랬다 저랬다 할 확률이 많이 줄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 거대 여당이라는 그 숫자를 지키기 위해서 여론에 많이 이렇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관성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이게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전 세계. 우리도 이런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셀코TV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